안녕하세요. 키사이트 공식 판매 및 기술 지원 파트너사 제이스의 권호성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급 사용자를 위한 오실로스코프 측정 예제와 활용 팁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웨비나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을 저희 키사이트의 윈도우 기반 오실로스코프인 S 시리즈를 이용해서 실제 측정 화면을 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호 측정의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SB 2.0 로우 스피드를 사용하고 있는 USB 광 마우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측정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드와 윈도우의 개념과 사용 이유, 기본적인 측정부터 히스토그램과 메저먼트 트렌드를 이용한 측정의 확장, 콜아웃 기능을 이용한 시각화,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디코더와 그 활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호는 오실로스코프에 연결된 USB 마우스의 USB 2.0 로우 스피드 신호 D 플러스 쪽의 신호입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신호가 변하고 있는데요. 이 신호를 기반으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신호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직축, 다시 말해 전압의 측정입니다. 측정은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우선 우측에 이 버티컬 스케일을 통해서 간략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호가 3V에서 4V 사이에 위치하므로 약 3.5V 정도 크기의 신호구나 하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커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수직축에 대해서만 측정을 할 거니까 Y축 커서만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해서 신호의 크기를 여기에 표시되는 신호의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자동 측정을 이용할 건데요. 드래그 앤 드랍 자동 측정을 이용해서 신호의 크기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값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 측정을 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보통 신호를 하나만 측정할 때는 잘 측정을 하시는데 신호가 2개 이상일 때 문제가 됩니다. 보통 신호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화면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상태로 측정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측정값을 보시면 3.92V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자, 신호를 제가 크게 키워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를 키우니까 측정값이 3.74V, 약 200mV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이 오실로스코프는 CPT의 ADC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전체 수직축을 1024레벨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의 값으로 샘플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스코프 분해능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사용해서 더 정확한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호를 크게 키워서 측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개의 신호를 측정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신호를 측정할 때는 시각적으로 겹쳐 보이기 때문에 불편한데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서는 그리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그리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신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의 그리드가 전체 분해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신호의 위치는 각자 하고 있지만 각각의 그리드가 전체 분해능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개념으로 윈도우가 있는데요. 자, 이 윈도우는 독립적인 창을 생성하는 것이므로 창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윈도우를 탭 형태로 레이아웃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 각각 측정 화면을 따로 둘 수도 있고 또는 이 탭을 끌어서 각각의 위치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2개의 화면을 사용자가 맘대로 창을 조절하면서 측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시간축 관련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즈 타임을 측정을 할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위치에 각각의 엣지에 대한 라이즈 타임을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1번의 라이즈 타임은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고 2번 위치의 라이즈 타임은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 값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Measure All Edge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자, Measure All Edge를 사용하면 어느 한 포인트가 아니라 획득한 신호 전체의 엣지에서 측정을 진행합니다. 지금 전체 획득한 신호에 대해서 측정한 화면을 보시면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의 정보만으로는 측정 값의 전체적인 분포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된 측정을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메저먼트에 대해서, 라이즈 타임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보기 좋게 제가 그리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의 히스토그램에 대한 수평값은 라이즈 타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수직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각 두 가지의 라이즈 타임의 값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10나노세컨드 부근과 170나노세컨드 부근에 두 가지의 값이 각각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확장된 측정을 위해서 매스를 이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매스의 많은 펑션들 중에서 메저먼트 트렌드라는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 좋게 제가 그리드로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펑션 1번의 이 신호는 메저먼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평축은 이 신호와 똑같은 시간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축은 라이즈 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단계의 라이즈 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저먼트 트렌드를 통해서 라이즈 타임의 분포를 보시면 신호 앞쪽의 값들은 110나노세컨드 정도, 신호 중간의 값들은 170나노세컨드 정도, 그리고 마지막의 값들은 다시 110나노세컨드 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호에는 두 가지 다른 라이즈 타임을 가진 신호들이 같이 존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두 가지 다른 라이즈 타임을 갖고 있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를 화면상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스토그램과 메저먼트 트렌드는 제가 끄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저 오렌지도 꺼서 각각의 위치를 따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의 부분의 라이즈 타임과 뒤쪽의 부분의 중간 부분의 라이즈 타임이 서로 달랐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두 가지 값이 따로따로 1번의 값은 170나노세컨드, 2번의 값은 110나노세컨드 정도로 측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좀 더 한눈에 들어오도록 콜아웃이라는 기능도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아웃을 이렇게 켜게 되면 각각의 포인트들에 대한 값을 이렇게 팝업 창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제 이 화면을 저장하면 한눈에 측정과 분석을 정리하는 훌륭한 측정 화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프로토콜 디코드를 통해서 지금 이 신호가 어떤 프로토콜 값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디코드 옵션을 통해 신호의 모양만이 아니라 그 프로토콜 값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의 프로토콜 디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신호는 USB 2.0의 로우 스피드 시그널이므로 선택을 하시고 D 플러스 채널 1번, D 마이너스 채널 3번에 이렇게 각각 설정을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오토 셋업만 눌러주시면 쉽게 프로토콜을 디코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호를 좀 길게 획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획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좀 다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신호의 아래쪽에 지금 이 신호가 어떤 프로토콜 값을 갖고 있는지
직접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리스트로 전체 획득한 신호에 대해서 프로토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현재 화면상의 신호와 시간 상관관계를 갖고 동작을 하고 있으므로 보시는 것처럼 보고 싶으신 위치를 클릭하는 것으로 그때의 신호의 모습을 쉽게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른쪽에 보시면 그 신호에 대한 프로토콜에 대한 디테일 값, 그리고 페이로드, 헤더 값을 이렇게 따로 제공을 해서 프로토콜 분석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신호를 획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는 호스트가 토큰을 주면 디바이스가 응답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신호의 라이즈 타임이 앞부분과 중간 부분이 서로 달랐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호스트 쪽에서 나오는 신호냐, 디바이스 쪽에서 나오는 신호냐에 따라서 라이즈 타임이 다르게 됐던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의 동작이 없을 때는 나크를 보내고 있고요. 마우스가 동작하면 마우스로부터 스코프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토콜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특정 프로토콜일 때 신호도 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트리거를 프로토콜 트리거로 놓게 되면 특정 프로토콜일 때의 신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우스가 동작해서 데이터가 있을 때만 트리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리거 조건을 any 데이터가 있을 때만 파형이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놨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을 때는 파형이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고요. 마우스가 움직일 때만 파형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있을 때만 파형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로드를 보시면 마우스의 방향에 따라서 페이로드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마우스를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페이로드가 00 FF 0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우스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만 트리거해서 한번 신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 값이 00 FF 0000이었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자,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파형이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파형이 업데이트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세그먼트 메모리라는 기능을 같이 사용하면 현재 트리거 조건만을 저장해서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그먼트 메모리를 제가 설정을 하고요. 저는 100개의 세그먼트를 획득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런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연계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마우스를 왼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데이터가 이렇게 획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100개를 다 획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자, 100개가 다 획득이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요. 자, 이제 100개 중에 첫 번째 데이터, 100개 중에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전체 신호 중에서 특정 조건만을 따로 뽑아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조건을 프로토콜로 또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그먼트 메모리는 이렇게 특정 오류가 있는 부분만 수집한다던가 하는 용도로 따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신호 측정의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측정을 진행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신호를 측정할 때는 오실로스코프의 전체 수직 분해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호를 화면에 가득 채워서 측정해야 하고요. 이때 그리드와 윈도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동 측정 기능도 히스토그램과 매스 기능의 메저먼트 트렌드 같은 다양한 기능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확장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컬아웃 기능처럼 측정 결과를 표현할 때 더욱 정보 전달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토콜 값도 함께 보면서
측정하는 신호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측정도 가능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디코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신호의 프로토콜 값을 볼 수 있다는 의미 이외에도 거꾸로 프로토콜 트리거를 이용해서 특정 프로토콜의 신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N7020A라고 하는 저전압 측정용 프로브를 이용한 DC 리플 노이즈 측정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전압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1:1 프로브를 사용해야 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10:1 프로브는 그 배율 적용 과정에서 노이즈 성분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작은 전압 측정 시에 노이즈 성분도 함께 측정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조건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DC의 리플 노이즈 측정과 FFT를 이용한 노이즈 소스의 식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채널 1에는 보시는 것처럼 N7020A 파워레일 프로브라고 불리는 저전압 측정용 프로브가 연결되어 있고요. 채널 3번에는 일반 10:1 패시브 프로브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을 때 프로브 자체 노이즈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10:1 프로브는 그 배율 적용 과정에서 노이즈 성분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자체 노이즈가 크므로 작은 전압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DC 3.3V의 리플과 노이즈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3.3V의) 신호고요. 이거는 DC입니다. 스케일을 키워서 DC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C 리플 노이즈 많이 측정하시는데 보통 피크 투 피크 값을 많이 측정을 하시죠. 피크 투 피크 값을 측정을 해보면 지금 122mV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DC 리플 노이즈를 측정하실 때 밴디스 리미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밴디스 리미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측정값은 122mV, 그리고 제가 밴디스를 200메가로 리미트를 걸면 70mV, 밴디스를 20메가로 리미트를 걸면 11mV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밴디스를 제한하게 되면 특정 주파수 이상의 노이즈는 필터링 돼서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밴디스 대역에 대해서는 노이즈에 대한 검증이 어렵게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어디까지 측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측정 시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밴디스 리미트를 다시 끄고요. 이번에는 FFT를 통해서 DC의 노이즈 소스를 찾아보겠습니다. 매스의 FFT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신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원본 데이터에 신호 데이터가 많을수록 레졸루션 밴디스가 좋아지게 됩니다. 제가 신호를 조금 길게 잡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마크 픽스를 통해서 주파수 값을 확인해 보면 125MHz의 성분과 그 고주파 성분들이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이 3.3V DC에는 125MHz의 노이즈 소스가 커플링 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이즈 소스가 되고 있는 125MHz 클럭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 측정값 대비 100mV 정도의 피크 투 피크 값이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DC의 리플 노이즈 측정과 FFT를 활용한 노이즈 소스의 식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작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에 사용되는 프로브가 저전압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밴디스 리미트를 통해 노이즈를 감소시켜 측정할 수 있지만 제한된 이상의 밴디스 대역에 대해서는 노이즈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FFT 기능을 통해서 타임 도메인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없었던 노이즈 소스의 식별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N2820A라고 하는 저전류 측정용 프로브를 이용한 측정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2820A는 50μA까지 측정이 가능한 전류 프로브인데요. 저전류를 측정하는 기능 이외에도 요즘에 많은 디바이스들이 전류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슬립 모드와 액티브 모드로 오가게 되는데, 이때 두 개의 개인이 다른 앰프를 이용해서 슬립 모드와 액티브 모드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하는 프로브입니다. 이 프로브를 이용해서 아주 작은 전류를 소모하는 USB 마우스의 전류의 파형을 측정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압도 함께 측정해서 오실로스코프의 메스 기능의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형은 마우스의 전류와 전압의 파형입니다. 마우스의 LED가 펄스 형태로 동작하는데, 이에 따라 펄스 형태의 파형을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할 때는 상대적으로 신호 대비 노이즈의 크기가 크므로 보시는 것처럼 신호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반복적인 신호에 한해서 에버리지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신호를 이렇게 깨끗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의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메스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 파형은 전류, 파란색 파형은 전압인데요. 전류와 전압을 곱하게 되면 전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채널 1번과 채널 3번을 곱하게 되면, 그리드를 하나 나눌게요. 네, 펑션 1번의 파형은 전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때 오른쪽에 수직 스케일을 보시면 단위가 와트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 측정을 통해서 전력 값을 측정을 해보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최대가 460mW 정도, 최소가 320mW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의 주기 동안 전력이 얼마나 소비되는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의 게이팅 기능을 이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2번에다가, 펑션 2번에다가 게이팅을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 중에서 한 펄스 주기만의 신호만을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기 동안의 전력 파형을 적분을 하면 한 주기 동안의 총 전력 소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메스로 가서 이번에는 펑션 3번에다가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팅된 펄스를 적분을 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리드를 하나 더 나눌게요. 자, 지금 아래에 보시는 이 펑션 3번의 파형은 이제 한 주기 동안의 총 전력 소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맥스 값을 측정을 이렇게 해보시면 70 마이크로 줄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죠. 이제 단일 펄스에서 소비된 에너지를 확인하려면 최대값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배터리 관련해서 많이 측정되는 소비 전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스 펑션을 많이 써서 많이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서머리, 펑션 서머리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서머리는 전체적으로 매스 펑션이 사용된 상태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설정도 가능합니다. 게이팅 기능, 게이팅된 파형을 전력이 아니라 전류 파형으로 바꾸게 되면, 자, 이제 적분된 이 파형은 단위가 쿨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LED 펄스당 소비되는 전하는 약 14 마이크로 쿨롱으로 측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저전류 측정과 매스 기능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작은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에 사용되는 프로브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 레인지까지 측정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작은 전류의 측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신호 대비 노이즈의 크기가 크므로 반복적인 신호일 때는 에버리지 기능을 통해서 노이즈를 저감시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스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측정이 가능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아이 다이어그램과 마스크 테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다이어그램은 한눈에 신호의 품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긴 신호를 획득해서 클럭에 맞추어 잘라서 누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스코프에서 아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모습이 사람의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이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열리면 열릴수록 신호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아이 하이트와 아이 위스 값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규격에 맞게 아이가 열려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데요. 실제 측정 화면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호는 USB 메모리의 USB 2.0 하이스피드 신호입니다. 아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려면 우선 트리거된 신호가 안정적으로 획득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재 파형이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존 트리거 기능을 이용해서 파형을 안정적으로 트리거되게 하겠습니다. 스타트 인터셉트를 통해서 이 부분은 지나가지 않는 신호를 트리거하겠다. 그리고 이 뒤에도 신호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지나가지 않는 신호를 트리거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안정적인 신호가 트리거가 돼서 보이고 있고요. 자, 아이를 그리는 방법은 아날라이즈에서 퀵 아이 다이어그램 또는 신호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뷰에서 아이 다이어그램을 누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그릴 때 중요한 건 클럭 리커버리인데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각자의 설정값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설정값들이 미리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측정하는 신호는 USB 2.0 하이스피드 신호이므로 USB 2.0을 선택을 해서 설정을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해서 아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호가 나오지 않는 아이들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이들 구간이 있다가 신호가 있다가 아이들 구간이 있다가, 이런 경우엔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그려지지 않는데요. 신호가 있는 부분만 게이팅해서 아이를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끄도록 하고요. 제가 영역을 지정해서 이 부분만 따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신호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따로 잘라내도록 하고, 이 게이팅된 신호를 가지고 아이를 그리면 아까 전에는 그려지지 않았던 아이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호는 3GBps 디퍼런셜 신호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신호를 각각 싱글핸드로 획득한 모습입니다. 우선 디퍼런셜 신호를 보기 위해서 채널 메뉴에 들어가서 채널 1번, 3번을 디퍼런셜로 보겠다 설정하고요. 이때 채널 1번은 디퍼런셜 신호, 채널 3번은 커먼 모드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디퍼런셜 신호만 볼 거니까 커먼 모드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로 획득한 신호의 디퍼런셜 신호를 보기 위해서 매스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채널 메뉴에서 처리하면 하드웨어적 처리를 통해서 빠른 업데이트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가지고 아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퀵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그려볼게요. 보통 아이 다이어그램에 대해 측정할 때는 아이가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아이만 따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만 하도록 하고요. 자, 아이를 측정할 때는 보통 아이의 위아래로 얼마만큼 열려 있는지, 아이 하이트, 시간축으로 옆으로 수평축으로 얼마나 열려 있는지, 아이 위스,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측정하게 됩니다. 각각 측정을 해보면 수평으로는 280 피코세컨드, 수직으로는 270mV 열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용되는 마스크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규정된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된 마스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정하는 이 신호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속도만 맞춰서 3GBps짜리 마스크를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가 불러와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스크 테스트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스크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 토탈 UI는 전체 획득한 신호의 개수, 그리고 failed UI는 그 중에서 이 마스크를 건드린 부분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단 한 개라도 페일이 되면 마스크 테스트는 페일로 처리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저장된 마스크가 없을 때 사용자가 직접 마스크를 그리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려진 마스크는 지우도록 하고요. 자, 드로우 마스크를 통해서 사용자가 마스크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오토아이를 이용하시게 되면 특정 포인트를 클릭만 해도 그 부분에 자동으로 마스크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또는 사용자가 매뉴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몇 개 포인트짜리로 그리겠다. 6개 포인트짜리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위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확한 마스크에 대한 스펙이 있는 경우에 이 아래에 있는 값을 각각 포인트 값을 넣어서 마스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진 마스크를 OK를 눌러서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스크 테스트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입니다. 보통 아이는 그리면 그릴수록 아이가 다치게 되는데요. 이거를 보통 많이 하게 되는 100만 UI, 1메가 UI까지만 측정을 하겠다 하고 설정을 하시고 마스크 테스트를 런하게 되면 자동으로 토탈 UI가 1메가 100만 개가 됐을 때 마스크 테스트가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지금 계속 신호를 획득을 하고 있고요. 자, 1메가가 되니까 자동으로 마스크 테스트가 멈추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 마스크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아이 다이어그램과 마스크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아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려면 우선 오실로스코프로 획득되는 신호가 안정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트리거 조건을 통해 설정을 하게 되는데, 존 트리거는 복잡한 신호에 대해 쉽게 트리거를 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배터리로 동작하는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신호가 버스트 형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게이팅 기능을 활용해서 신호가 있는 부분만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다이어그램의 측정은 아이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도 하고요. 마스크라고 하는 영역을 지정해서 신호가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패스가 되는 테스트를 통해 신호의 품질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이더넷 등의 어플리케이션들은 각각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펙을 준수한다는 것은 다른 디바이스 사이에서 안정적 작동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테스트를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라고 하며, 실제 인증을 받는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와 구분하기 위해서 프리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중에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진행되는 테스트는 트랜스미터 테스트를 의미하는데요. 실제 측정 예제를 USB 2.0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위해서는 보통 테스트 대상이 규정된 신호를 출력하도록 설정하고 오실로스코프로 그 신호를 획득해서 각각의 테스트 항목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신호의 획득을 위해서 픽스처라고 불리는 일종의 지그를 사용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디바이스로 동작하는 DUT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결한 모습입니다. DUT로부터 테스트 패킷이라고 하는 특정 신호를 출력하도록
USB IF에서 제공하는 하이스피드 일렉트리컬 테스트 툴이 설치된 테스트 베드 컴퓨터를 연결하고요. 이때 DUT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연결하기 위해서 픽스처와 케이블을 사용한 모습입니다. 이제 오실로스코프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슬라이드에서처럼 연결이 완료되었으면 오실로스코프에 설치된 N5416이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동작을 시키고요. 동작을 시키면 이렇게 창이 올라오게 됩니다. 처음에 셋업부터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DUT가 디바이스인지 허브인지 호스트인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디바이스를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커넥션 옵션을 눌러서 연결을 디퍼런셜 프로브로 할 것인지 또는 SME 케이블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SME 케이블로 진행을 할 거니까 SME 케이블로 선택을 하고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lect 탭으로 가서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측정 항목들이 있고요. 그 중에 많이 측정하는 하이스피드 측정 항목 중에 시그널 퀄리티 항목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피그 탭으로 가시면 여러 가지 설정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설정들은 스펙에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따로 설정을 바꾸실 필요가 없는데 디바이스 테스트의 경우에 테스트 타입을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하이스피드 니어엔드 또는 하이스피드 파인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DUT가 캡티브 케이블을 사용하면 파인드로, 표준 커넥터를 사용하면 니어엔드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캡티브 케이블의 사용은 쉽게 말해서 DUT에 케이블이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렇게 파인드를 설정한 경우에는 아이 다이어그램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테스트 시에 마스크의 사이즈가 니어엔드에 비해서 작아지게 됩니다. 저는 캡티브 케이블이 달려있는 DUT를 측정하려 하니 파인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을 했으면 커넥트 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탭에서는 테스트를 위해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결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용자는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더라도 쉽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결도대로 연결이 되었으면 인스트럭션을 완료했다 라고 체크를 한 후에 언테스트를 눌러주시면 컴플라이언스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이때 팝업 창이 뜨면서 DUT로부터 테스트에 필요한 특정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설정을 안내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테스트 베드 컴퓨터에 설치한 하이스피드 일렉트리컬 테스트 툴을 이렇게 설정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설정을 했으면 OK를 누르고요. 자, 설정이 완료됐으면 이렇게 생긴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해라 하는 안내창이 나오는데 뷰 스코프를 눌러서 실제로 이렇게 생긴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지금 안내창에 나온 그 신호가 출력이 되고 있으므로 다시 인스트럭션으로 가서 OK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오실로스코프의 설정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OK를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자, 테스트가 완료되면 리절트 탭에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리포트 탭에 가보시면 디바이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오실로스코프 그리고 몇 개의 테스트 중에서 몇 개의 패스가 되었는지 또는 페일이 되었는지 테스트 항목, 측정값, 그리고 패스 리미트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그 디테일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리포트는 따로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USB 2.0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테스트를 위해서는 N5416이라고 하는 USB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2기가 이상의 밴드위스를 갖는 오실로스코프에 DUT로부터 특정 신호를 출력하게 하기 위한 USB IF에서 제공하는 하이스피드 일렉트리컬 테스트 툴이 설치된 테스트 베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DUT로부터 나오는 테스트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연결하기 위해서 픽스처와 페이지 매치드 케이블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 오실로스코프 고급 사용자를 위한 측정 예제 및 활용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오실로스코프의 모든 기능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오실로스코프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